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론은 사회적 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학습 이론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심리학의 이론 중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될 수 있는 이론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적 학습 이론은 1941년에 밀러와 돌라드라고 하는 학자가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극과 보수, 강화의 원리에서 설명될 수 있다라고 제안함으로써 현대적인 사회학습 이론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기본 가정은, 이 모방은 대부분의 다른 인간 행동들처럼 학습된 것이고, 둘째, 사회적인 행동과 사회적 학습은 일반적인 학습 원리를 사용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밴두라라고 하는 학자는 이 사회학습 이론을 더욱더 정교화시키고 체계화했는데, 그래서 이 반두라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행동은 결국 자기가 직접 체험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학습 이론의 주요 명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 행위는 상황의 영향, 개인의 행위, 개인의 지각과 감정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행위는 실행적인 학습과 관찰적인 학습,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행동을 하고 나서 그 행동에 대한 이 강화와 처벌, 이것은 이제 행위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요 명제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러한 행위를 학습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의 그 행위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하는 것을 자기가 모방을 하죠. 모방을 하고 또 자기가 그것을 리허설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도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학습을 하게 되죠. 사실 우리 인간의 행위는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그 신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는 태도라든가 가치, 감정 역시 사회적 학습의 산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엘버트 반두라가 이 사회적 학습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 실험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이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습 이론은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유지하고 되풀이해서 학습을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반두라는 1964년에 보고 인형 실험에서 66명의 유치원생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요. 한 경우에는 어른이 인형을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을 보고서 부상을 받았고, 다른 경우에는 그런 행동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아이들이 My initial research and observational learning 우리의 centered on the 사회학습 social 이론은 폭력을 modeling of 모방하는 aggression. 것에 초점을 In our 맞추었습니다. experiment, 우리 실험에서 preschool children 아이들은 observed 모델이 an adult 인형을 model 때리고 beat up 위로 an inflated 던지고 boba doll in novel 발로 ways. 차고 She pummeled it with a 욕설을 mallet, 내뱉는 flung it 행동을 in the 하는 air, 것을 보았습니다. kicked it repeatedly, and threw it down and beat it. And these novel acts were embellished with hostile remarks. 그런 다음에 아이들은 The children were then left in the 장난감들로 playroom 가득한 방에 that had a variety of 놓였습니다. toys. 모델의 공격적인 행동을 본 아이들은 Now, the 그대로 children who had 따라했습니다. observed the aggressive 심지어 modeling 새로운 adopted much of 방식으로 it. 모델을 공격하는 방법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They even invented new ways for attacking the doll.
하지만 모델의 공격적인 행동을 보지 Children 않은 who had not 아이들은 observed 덜 the adult model 공격적이었고 were less aggressive 새로운 and 방법으로 never hit the 모델을 Bobo doll 공격하지 in the novel 않았습니다. ways that were modeled. The children who had been 공격적인 exposed to 행동에 the aggressive 노출된 아이들은 modeling showed an 어른 increased 모델이 총을 attraction to 사용하지 guns, 않았음에도 even though the 총에 대해 adult 관심을 model never 보였습니다. used them. At the time we did 우리가 this 이 research, 실험을 했을 때 it was 많은 widely 사람들이 believed that 공격을 seeing others 분출하면 venting 공격적 aggression 욕구가 would drain 가라앉을 away the 것이라고 viewer's 생각했습니다. aggressive drive. 그러나 우리가 As you can 영상에서 see, 보듯이 exposure to 공격에 model 노출되는 aggression 것은 is 전혀 hardly 카타르시스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Televised violence has four 텔레비전 major 공격성은 네 effects. 가지 부정적인 It 효과를 teaches 갖습니다. aggressive styles of 시청자에게 behavior, 공격적인 행동을 weakens 가르치고 restraints over 공격을 aggression, 억제하는 힘을 약화하고 desensitizes 인간의 and 잔혹성에 habituates tum감하게 viewers 하고 to human 습관적으로 cruelty 따라하게 하고 and shapes 실제에 대한 viewers' 시청자의 images of 이미지를 reality. 왜곡합니다. With the enormous 텔레비전 advances in the 통신 technology 기술의 of 놀라운 발전으로 communication, 인해 상징적 observational 환경으로부터의 learning from the 관찰적 symbolic 학습은 environment 사람들의 is placing 일상생활에 an 강력한 increasingly 영향력을 powerful role 행사합니다. in people's everyday lives. Human attitudes, 사람들의 태도, 가치, 행위 양식 등 values 전 세계적으로 styles of 확산되고 behavior 모방되고 있습니다. are now being modeled worldwide. 그 As a 결과로 result, 텔레비전을 통한 televised 모방은 modeling is 정치적 becoming 및 an 사회적 변화의 influential vehicle 중요한 for 매개자가 political 되었습니다. and social change. We now have global 전 세계에서 broadcasts 일어나는 사회 of 갈등이 societal 텔레비전을 conflicts 통해 as they are 방영되고 happening. 모방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론은 교환 이론입니다. 이 교환 이론은 호만스, 블라우 등이 주장을 하고 티바우트, 켈리 등에 의해서 이제 계승이 됐는데요. 이 이론은 경제적 행위의 원리와 행동주의 심리학의 학습 이론을 수용을 해서 인간의 행동을 어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대가 또는 보수의 교환 과정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보상, 보수, 리워드가 있고 그 관계를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 이런 것들 간에 있어서의 일종의 비율에 의해서 내 행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론이 교환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환 이론에서는 인간이 행하는 행동에는 언제나 행동에 따르는 어떤 대가 또는 보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이 대가와 보수를 더욱더 크게 하는 방향, 반면 비용은 최소화하는 방향, 일종의 미니맥스 전략을 우리가 취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보수의 대가는 어떤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당사자 사이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격을 정할 때도 이 가격이 어떤 시장 가격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어떤 구매자 입장에서 급한 상황에 있거나 또는 매도자 입장에서 또 급한 상황이 있게 되면은 가격을 더 낮춰서도 팔 수도 있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각기 독특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이 판단 기준에 따라 상호작용이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로 보수와 대가의 차이를 이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가치만이 아닌 일종의 사람 간의 어떤 인간관계를 더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장기적인 서로 간의 어떤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물질적인 피해를 좀 감수하고도 우리가
이 관계를 맺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것은 문화마다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상당히 물질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사람들 간에 있어서의 교환이 상당히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 토대를 두고 있다면, 이런 탈물질주의가 강한 사회에서는 그거 외에 다른 요소들이 또 중요하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환 이론에서의 상호작용은 이와 같은 단계를 이제 밟게 되죠. 그래서 우선은 보상과 대가를 비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 우리가 관여하게 되고, 만약에 자기가 얻을 것은 별로 없는데 지불해야 될 비용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는 그 관여를 하지 않거나 아예 그 관계를 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제도화가 이루어져서 상당히 안정된 관계가 지속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업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이죠. 동업도 하나의 교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이 어떠한 자본과 시간 또 네트워크를 함께 모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이 경우에 그 초기 단계에서는 이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또 다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판단하기에 내가 뭐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 상대가 일방적으로 이득을 본다 라고 생각하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겠죠. 하지만 서로가 그래도 윈윈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관계에서는 이게 제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환 이론은 사실 사람들이 하는 많은 그 행위 또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요. 뭐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구인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결국 교환이죠. 이제 그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회사와 또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직원 사이에 서로가 기대하는 수준이 일치할 때 이게 매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혼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결혼에서도 결국은 이 남자와 여자가 어떤 그 부부 관계를 맺고자 할 때 서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죠. 이것이 이제 일치할 때 이제 둘 사이의 관계가 이제 발전할 수가 있는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울어진다라고 할 때 그 결혼 관계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제 범죄에도 이 교환 이론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오히려 얻는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자기가 그런 범죄 행위를 하고도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범죄와 관련해서 억제 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결국은 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하나의 조건들이 잘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람들은 범죄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을 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비용보다 더 클 경우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 처벌이 강력해야 되고 신속해야 되고 확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억제 선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법규라고 하는 뭐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의 범죄 행위를 볼 때, 이제 자기가 어떠한 예를 들어서 빨간불일 때 지나가는 경우, 이게 아주 늦은 밤이라든지 사람이 없거나 할 때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대낮에 또 경찰관이 있거나 경찰차가 있을 때 우리는 빨간불이 있을 때 그냥 지나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걸릴 가능성이 크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처벌이 크니까.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범죄가 일어나고 또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조건을 알 수가 있는데, 따라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처벌이
굉장히 강력해야 되고 신속해야 되고 확실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조건들이 잘 갖춰지기가 어렵죠. 범죄를 저질러도 풀려나거나 또는 이것이 조사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유야무야 되거나 또 이것이 뭐 확실하게 검거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렇게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조건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범죄를 100% 우리가 이제 예방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론으로는 정신분석 이론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정신분석의 대표적인 학자가 지그문트 프로이트인데 그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인간 행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성과 어떤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그 욕망, 본능, 무의식 이런 것들이 인간 행위를 추동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는 그의 중요한 개념이 이 원초와 본능이라고도 이제 불려지는 원초와 자아 그리고 초자아 이 세 가지가 인간의 퍼스널리티, 이 성격을 구성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그다음에 프로이트의 제자들이 이것들을 또 더욱더 정교화시키고 발전을 했지만 또 이후에 프로이트 심리학이 어떤 과학적인 설명이라기보다 상당히 그 주관적인 해석 또 무리한 어떤 그 확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류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배제가 되는 그러한 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그 심리학에 있어서 이 성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핵심적인데 원초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충동, 본능, 그리고 그 욕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 행동의 하나의 그 에너지와 같은 것이죠. 뭐 우리가 쉬운 예를 든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 어떤 그 욕구, 강한 욕구가 하나의 원초아라고 한다면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찾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당히 어떤 현실적인 판단이 하나의 그 에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초자 슈퍼 에고는 사회 문화적인 규범이 자기 속으로 내재화된 것이죠. 굉장히 도덕적인 판단, 가치관 이것이 초자하겠죠. 그래서 초자는 우리에게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굉장히 사고 싶어하는 물건이 있어요. 뭐 옷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자동차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이제 좀 성년이 돼서 자기도 이제 운전을 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과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좋은 차를 사고 싶어라고 하는 욕구를 갖는데 현실적으로 자기가 그 차를 살 수 있는 그 상황은 안 될 수 있죠. 그래도 차를 사야 되는 필요성이 클 경우, 그 다음에 정말로 멋진 스포츠카를 사고 싶은 욕구, 그 사이에서 현실적인 자아는 결국은 자기가 경제적으로 구입할 만한 가격의 차를 살 수 있겠죠. 굉장히 경차 같은 것을 사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겠죠. 초자의 관점에서는 내가 정말 차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뭐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더
더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욕망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원초아와 어떤 사회적 규범을 따르려고 하는 초자아 사이에서 자아는 일종의 중개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초와 자아, 초자와의 관계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 원초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에 떠 있는 하나의 그 빙산과 같이 실제로는 더 큰 건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아라고 하는 것은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 자아의 또 그 위에서 자아를 이렇게 규제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초자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아라고 하는 것은 욕망으로서의 원초아와 올바른 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초자아 사이에서 동시에 둘을 만족시켜야 되는 어려운 과제를 갖고 있죠. 둘을 다 충족을 시켜야 돼요. 자기의 욕구도 충족시켜야 되고 사회적인 규범도 따라야 되는.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아는 일종의 양쪽을 다 충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제대로 그 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기만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자기의 방어 기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투사라고 하는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그것의 원인을 외부에 있는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죠. 이제 우리가 편집증 또는 파라노이아라고 하는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죠. 내가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구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어머니 때문이야 라고 해서 자기가 현재 뭐 직장도 갖지 못하고 또 어떤 다른 사람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이 부모가 나를 어렸을 때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를 학대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상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럼으로써 자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일종의 투사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자기 방어 기제는 분열입니다. 이것은 아주 극도로 모순적인 그 감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흑백으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아주 극도로 사랑하거나 또는 극도로 미워하거나 하는 두 사이의 감정을 아주 빠르게 그리고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분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한 예가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성 성격 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감정을 이렇게 넘나듭니다. 극도로 사랑했다가 극도로 미워하고, 그리고 이러한 경계성 성격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자기가 버림을 받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인이 자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아주 집착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자기가 버림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상대한테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자기를 떠나지 못하도록 자살 협박을 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자기 방어 기제인데, 예전에 미국 영화 중에 위험한 정사, Fatal Attraction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마이클 더글라스하고 글렌 클로스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마이클 더글라스가 거기서는 굉장히 아주 성공적인 변호사이면서 아주 성실한 가장으로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외도를 합니다. 글렌 크로스가라고 하는 여성이 이런 잡지사 기자로 나오는데,
잠깐 외도를 했는데 이 더글라스는 이게 그냥 한 번 정도 서로 간에 바람 피운 것으로 이해했지만 글렌 클로스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한테 매달리고 이 남자가 관계를 끊으려고 하니까 극도의 어떤 이런 분열 증상을 보이고 나중에는 그 부인과 이 자녀까지 살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아주 끔찍한 영화인데 바로 이 경계성 성격 장애를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방어 기제는 억압이죠. 그 위협이나 고통스러운 생각, 느낌 등을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억누르는 행위가 억압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문제의 본질이 있는데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방법을 취하기보다 오히려 이것을 안으로 숨겨둠으로써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오랫동안 축적이 되면 그것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제 자주 앓는 병 중에 화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중년 여성들이 화병을 많이 이제 앓는다고 하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면 특별하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것은 결국은 남편과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등등으로 인해서 아주 불편하고 어려웠던 상황들을 이제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삭혔다가 이것이 오랫동안 이게 축적되다 보니까 나중에 감당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 화병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부인입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1997년에 외환위기가 있을 때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어요. 근데 이 현실을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마치 출근하는 것처럼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기고 나가고 하루 종일 소일했다가 집에 퇴근하는 것처럼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부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동일시입니다. 타자와 자기를 동일시함으로써 오히려 타자가 자기한테 주는 어떤 부정적인 이 감정, 영향력을 상쇄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정 내에서 상당히 어떤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다. 이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가정폭력으로 계속해서 괴롭힌다. 이럴 경우에 이 아들의 입장에서 사실 이 폭력적인 아버지가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그렇지만 대항하기에는 너무 두렵고 어려울 경우에 아예 아버지 편에 서서 일단 이런 어려운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도 중에 동일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는 이와 같은 방어 기제를 통해서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는 그런 것을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프로이트 심리학은 주류 심리학에서는 비과학적인 학문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고 또 사회학자들도 프로이트는 인간을 어떠한 그 문명이라고 하는 얇은 판으로 이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을 가둬둔 그런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너무 지나치게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존재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든지 어떤 사회 심리학에 있어서의 사회 문화적인 이론들은 결국 우리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본능이나 욕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사람 간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굉장히 사회 문화적인 하나의 그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이와 같은 좀 더 사회적 구성으로서의 인간 행위를
지나치게 간과하고 어떤 욕구나 충동이나 뭐 이와 같은 좀 더 생물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이 프로이트 이론에서 하나의 그 가치 또는 그 유용성을 찾는다면 그 인간의 어떤 과도한 사회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뭐 사회학도 그렇고 사회심리학도 그렇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사회적 구성체로서 인식을 하게 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사회적 규범에 잘 순응을 하고 서로 간에 항상 합의를 통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질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좀 상당히 좀 낙관적이라고 할까?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사회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렇게 순응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가 항상 질서 있고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에서는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회가 인간을 과도하게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재난 영화들을 보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뭐 지구가 멸망 단계에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온전한 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대개 그와 같은 미래 SF 영화에서 보면 새로운 제국이 등장해서 이 제국이 사람들을 아주 AI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통제를 하죠. 그래서 미래의 그 SF 영화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영화들이 인간을 또 이 여러 계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날 때부터 이제 노동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상층에 아주 엘리트 계급들이 있고, 그 둘 사이에서 일종의 관리 역할을 하는 이 중간 계급으로 이렇게 영화에서는 많이 묘사하죠. 그래서 이 계급들이 이제 사는 세계도 서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그 미래의 우리 인류 사회는 유토피아라기보다는 디스토피아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과 같은 코로나19 사태도 사실 그와 같은 굉장히 이제 개인의 어떠한 권리나 프라이버시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극도로 이렇게 통제되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은 이게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수용하지만 이것이 장기화가 되면 바로 사회의 안전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개인을 억압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저는 갖고 있는 가치는 바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의해서 100% 통제되고 이렇게 순응시킬 수 없는 그러한 욕구와 본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는 항상 이러한 그 긴장 상태와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비판받았던 비과학적인 그런 연구 방법, 가설, 예를 들어서 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든지 또는 뭐 구강기, 항문기 이런 것들은 사실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제거해야 되겠지만 인간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이해,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새롭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